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홍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평가론 정리 들어가야죠. 자, 이 평가론의 정리도 합격의 비법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합격의 비법에 지금 저번 시간에 금융론, 지금 합격의 비법이라고 했고, 평가론도 합격의 비법이에요. 얘는 나오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주제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생뚱맞은 계산 문제나 생뚱맞은 이론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선별한 것만 좀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갑니다. 자, 최근에 가치 이론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온 거 요거 하나네요. 가치 형성 요인, 그러면 암기 코드가 1, 지,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학자들은 세 가지로 나누죠. 일지계 이렇게. 그다음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암기 코드가 뭡니까? 지표 수준, 개최 가격. 지표 수준. 그러면 이 지표 수준이 뭡니까? 일단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아냅니다. 요거죠. 지표 수준. 자, 보겠습니다. 지역 분석을 통해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표준적인 이용, 지역의 가격 수준. 옳은 질문이죠. 2번도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인 이용, 가격 수준, 그러면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개최 가격이죠. 개최 가격, 개최 가격. 그러니까 개는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찾고자 합니까? 최유효 이용과 얘는 구체적 가격이죠.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 그러니까 표준적인 이용이 나오면 지역 분석이고, 최유효 이용이 나오면 개별 분석인 거죠. 최유효 이용이 나오면 개별 분석. 가격 수준이 나오면 지역 분석이고, 구체적인 가격이라고만 나오면 얘는 개별 분석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지역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입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요. 인근 지역. 자, 인근 지역은 항상 대상이 속한 지역입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대상이 속한 지역이고, 그 지역은 항상 이용이 동질적인 것이죠. 동질적이고,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어떤 걸 공유해야 돼요? 지역 요인이니까,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해야죠. 개별 요인이 아니라, 틀렸고. 6번도 또 나왔어요. 인근 지역이에요. 그러면 대상이 속한 지역이냐 보고, 이용이 동질적이다.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여기는 개별 요인이라고 해서 틀린 것이죠. 똑같은 질문 계속 나오는 거야. 함정만 달라지는 것이고. 자, 동일 수급권은 항상 대상과 비슷한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죠. 뭐 대상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함정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유사하다 이렇게만 분석을 하면 돼요. 따라서 대상과 유사한 다른 부동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그게 부동산 시장, 동일 수급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동일 시장이니까 동일 시장 안에는 인근 지역도 있고 유사 지역도 있죠. 따라서 동일 수급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합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제외한다고 자주 나온다고요. 포함한다.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항상 먼저 실시하는 것이죠. 지역은 먼저 실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9번은 거시적입니까? 미시적입니까? 거시적입니까? 미시적입니까? 대비되는 개념이 나왔으면 짝대기 문제예요. 일단 지역이 더 거시적인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거죠. 밑에도 보세요. 밑에도 미시적이다, 국지적이다, 밑에는 거시적이다, 광역적이다. 그럼 어떻게? 자, 미시적인 것은 이쪽이 뭐가 돼야 돼요? 개별 분석이 돼야겠죠. 그리고 거시적, 광역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지역 분석이고, 그러니까 개별 분석은 미시적인 분석이고, 지역 분석이 거시적인 분석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원칙입니다. 가격 원칙. 항상 적합의 원칙은 앞에 두 글자 뭐가 생략돼 있어요? 외부죠.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되고,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항상 외부라는 표현만 있으면 맞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 이게 바로 외부 환경이죠. 외부 환경과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옳은 지문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균형의 원칙이에요. 균형의 원칙. 자, 구성 요소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기에 내부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내부라는 말이. 내부라는 말을 보여주면 너무 쉬우니까 그냥 구성 요소라고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죠. 기능적 감가.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코드가 찌읒찌읒. 적합 나오면 경제적 감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끼역끼역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항상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기능적 감가 이렇게 대입이 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적합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러면 경제적 감가를 부여하는 거고, 균형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능적 감가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틀렸어요? 요게 틀린 거죠. 요게. 예. 자, 대체 원칙이 나왔어요. 대체 원칙. 자, 대체 원칙은 항상 유사한 재화라면 가격이 유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재화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가격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을 봤더니 부동산의 가격은 대체 관계의 유사 부동산. 대체 관계라는 게 비슷한 재화라는 거죠. 그리고 유사 부동산. 똑같은 말이죠.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 유사 부동산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가 비슷한 재화는 가격도 비슷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요놈이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놈이 거래 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된다. 그럼 보세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항상 대상과 유사한 뭘 선택하죠? 거래 사례로부터 대상 물건의 가치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유사한 거래 사례로부터 대상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니? 그러면 대상과 유사한 물건이라면 가치도 얼추 비슷해집니다.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비슷하면 가치도 비슷하니까 대상과 비슷한 거래 사례로부터 대상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요거 상급 논점이에요. 요새 잘 나옵니다. 요새. 자, 그 다음에 4번도 보세요. 예측 변동의 원칙이에요. 예측 변동의 원칙. 항상 요 놈이 포인트예요. 예측. 여기 보세요. 우리 수익환원법은 무엇에 근거를 합니까? 그러면 가치정의죠. 가치정의는 뭡니까? 장래 기대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요게 가치정의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정의를 딱 보면 장래 기대이익 요걸 우리는 수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장래 기대이익을 환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 정의로부터 만들어진 방법이 수익을 환원시켜서 가치를 찾습니다. 이 수익 환원법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 가치 정의에는 논점이 세 가지가 숨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잘 보세요. 가치는 항상 부동산의 가치는 항상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항상 장래의 이익으로 결정이 돼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영속성을 들어줘야죠. 장래에도 살아있으니까 장래 이익이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평가는 가치를 추계하는 건데 가치가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되니까 항상 장래 이익을 뭐 해줘야 돼요? 예측해줘야 되는 거죠. 예측. 이게 바로 예측의 원칙이에요. 예측의 원칙. 그래서 수익환원법이 나오면 항상 예측의 원칙이 잘 나옵니다. 이 변동의 원칙은 모든 현상에 다 적용되는 거죠. 모든 현상이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이 변동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장래의 변화를 예측하라 이런 뜻이겠죠. 아무튼 요놈이 중요해요.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오면 대체 원칙이고 수익환원법이 나오면 장래 수익을 예측해야 된다. 예측의 원칙이죠. 자, 그리고 5번, 6번은 독립문제로 시험에 출제되는 거예요.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거 한번 보자고요.
복도의 천장 높이를 복도의 천장이죠. 천장을 과대 계량했더니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의 선호도가 떨어졌다. 그러면 출제 포인트는 왜 시장의 선호도가 떨어졌습니까? 이런 거예요. 천장이 너무 과대해서, 즉 내부에 뭐가 없어서 균형이 없어서 시장의 선호도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의 선호도가 떨어졌으면 가치가 후려쳐질 텐데 요 가치, 요 감가를 뭐라 할까요? 균형이 없어서 만들어지는 감가니까 여기는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 보세요.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서 후보 지역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 후보 지역 분석. 항상 지역 분석 나오면 적합이 원칙이잖아요. 적합이 원칙. 네. 개별 분석이 나오면 균형의 원칙. 지역 분석이 나오면 적합의 원칙. 그래서 적합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지역과 내 부동산의 적합 관계를 따지는 것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감정평가 원칙 아주 잘 나옵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내용이 많아요. 한번 보세요. 기준 시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1번은 기준 시점이 무엇이냐라는 용어 정리예요. 용어 정리. 용어 정리. 이게 시험에서 자꾸 뭐가 틀리냐 그러면 요 문구야. 요 문구. 기준 시점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죠. 그러니까 이 단계는 틀렸어요. 우리가 자꾸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합니다. 이렇게 자꾸 암기하니까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이렇게 하면 꼭 틀렸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 왜? 완료한 날짜라고 안 돼 있으니까. 아니라고. 자, 1번과 2번은 엄청나게 다른 내용임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1번은 기준 시점이라는 이 용어가 뭘 뜻하니? 그럼 감정평가액, 즉 가치의 가치축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이게 기준 시점이 정이에요. 그런데 실무에서 요 날짜를 몇 월 며칠로 합니까? 그러면 요렇게 가는 거예요. 몇 월 며칠로 하냐? 그러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의뢰인이 정해줬겠죠. 의뢰인이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해줬다면 그 날짜에 뭐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보고 가격 조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면 기준 시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나온 함정을 한번 볼게요. 함정. 일단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지 개시한 날짜가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 그리고 이것도 뭐라고 돼 있냐? 의뢰를 한 날. 의뢰를 한 시점. 이런 것도 잘 나와요. 이것도 오답이에요. 오답. 그리고 또 요쪽에 요쪽. 여기는 가격 조사라고 해놓고 여기는 현장 조사라고 바꾸기도 해요. 현장 조사. 현장 조사. 그럼 현장 조사와 가격 조사는 같은 겁니까? 다르다. 무조건 가격 조사라고 돼야 돼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현장 조사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그리고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그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여기 기준 시점. 여기는 시장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는 너무 길어요. 원문이. 그래서 두 가지만 확인하라겠죠. 통상적인 시장이고 어떤 가치라고 그랬습니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딱 두 개. 그런데 이제 4번을 딱 봤더니 시장 가치예요. 시장 가치. 시장 가치는 어떤 시장? 통상적인 시장이잖아요. 통상적인 시장.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통상적인 시장. 그리고 뒤쪽을 잘 봐요.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 가액.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최고 가액이 아니에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지. 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건 그저 보편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금액이 아니라. 그래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지 여기다가 성립될 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것도 자주 나오는 함정이에요. 성립될 가능성이지 성립될 금액이 가장 높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건 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5번은 의뢰인의 요청이라고 되어 있고 6번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야. 지금 우리는 항상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하는데 의뢰인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잘 나오는 표현. 강의 노트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 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감정평가는 항상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요청으로 시장 가치 말고 말이야. 나 투자를 할 거니까 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가치를 추계해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해줘야죠. 왜? 이게 불법적인 것도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법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해야죠. 그래서 법이 정한 기준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죠. 법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아유, 말이 꼬이네. 그래서 이 두 개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현황인데 현황은 조금 어려워요. 특히 8번이 어려워요. 자, 보세요. 감정평가는 항상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의 이용 상황, 기준 시점의 공법상 제한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현황 기준. 해석은 있는 그대로를 반영합니다. 이게 현황이에요. 근데 항상 이 있는 그대로가 어느 시점에 있는 그대로냐? 우리 있는 현황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요놈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감정평가에서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기준 시점이에요. 여기에 의뢰 시점 나오면 X, 준공 시점 나와도 X, 그냥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에서 이용 상황, 기준 시점의 공법상 제한을 있는 그대로 따라서 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받는 상태가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또는 똑같아요. 여기에 의뢰인의 요청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현황을 다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놈이에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르게 가정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조건을 붙였다고 하는 거예요. 조건. 이거 보세요. 제가 사례로 어떤 걸 들었냐? 그러면 요런 걸 들었어요. 요런 거. 자, 가치를 추계하려고 봤더니 대상 물건이 2층이에요. 2층 단독주택이에요. 2층 단독주택. 그럼 질문이에요. 자, 이 2층 단독주택이라는 이 사실은 가치 형성 요인입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 아닙니까?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잖아요. 2층 단독은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가치 형성 요인이 아니에요. 가치 형성 요인이 맞죠. 가치 형성 요인이 맞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개별 요인에 해당하겠죠. 개별 부동산이 2층 단독입니다. 그런데요, 의뢰인이 뭐라고 이렇게 요청하냐 그러면, 야, 내가 곧 있으면 말이야, 이 부동산을 이렇게 증축할 생각이거든. 증축. 그러니까 현황은 2층인데 3층을 가정하고 평가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요게 가치 형성 요인의 뭔가 가정을 설정한 거야. 가치 형성에. 요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 의뢰인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걸 우리는 조건을 붙여서 한다 해서 조건부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해석이 돼야 돼. 자, 의뢰인의 요청이 있거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조금 전에 2층 단독이에요. 이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은 2층 단독인데 이걸 실제와 다르게 가정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대부분 이런 가정은 의뢰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실제와 다른 가정을 평가에서는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황이 원칙이지만
의뢰인이 현황과 다른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요 문구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거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 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이면 뭐든 할 수 있다. 이게 암기 코드야. 뭐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9번, 10번은 우리 개별평가 예외죠.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그럼 일괄이에요. 더 볼 필요도 없어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괄. 자,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쏙 떼서 구분하는 거죠. 9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험에 최근에 안 나왔지만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 이렇게 나와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 그러면 얘는 무슨 평가예요? 부분평가죠. 부분평가. 똑같은 부분이지만 가치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쏙 떼서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분평가고 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방법이에요. 감정평가 방법은 이것만 좀 하라고. 진짜 왜 이렇게 포기하셔? 여기 보세요. 지문이 오늘 마련한 자료 중에 제일 많아. 가격 공시제도라. 자, 그럼 첫 번째 봐요. 감정평가 3방식은 세 가지의 기초하고 있죠. 자, 시장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비용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원가법, 적산법. 수익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자, 따라오시고 있나요? 따라오시고 있어야 돼. 따라오시고 있어야 돼요. 다시 천천히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오셔. 시장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시장의 거래 사례, 시장의 임대 사례로 가치 임료를 찾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비용에서 가치를 찾는데, 자, 비용 중에 원가죠, 원가. 원가법, 적산법. 수익성은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그럼 이거 보자고요. 감정평가 궤관이 시험에 나왔어요. 보자고요. 일단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여기는 수익 방식, 수익 방식, 수익 방식. 그리고 여기를 보면 여기가 비용성의 원리, 시장성의 원리, 수익성의 원리, 수익성의 원리. 그럼 보자고요. 자, 항상 우리가 요거부터 했으니까 시장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그리고 이 둘은 다 비교라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비교 방식. 여기는 비용성의 원리예요. 자, 비용 중에 원가가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원가법, 적산법. 그 다음에 수익에서 뭔가를 찾습니다. 그러면 수익 방식이고,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잡다한 설명은 제가 뺄게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우리 비교 방식에는 우리 감정평가 규칙, 실무 규칙이 뭘 하나 더 추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의 경우에는 거래 사례 대신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거래 사례처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과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공시지가 기준법을 법은 어디다가 집어넣고 있다. 요 비교 방식의 일종으로 집어넣고 있다. 요거 하나. 자, 그럼 이제 방식을 보자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오면 다른 걸 일단 보지 말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일단 뒤가 가액이라고 나와야 돼요. 임료라고 나와야 돼요. 가액을 구한다고 돼야 돼요. 가액을. 이거라도 봐야죠. 그리고 나머지 볼게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과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를 찾고 거래사례와 대상을 비교해서 가액을 찾아내죠. 근데 몇 가지를 비교합니까? 그러면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가치 형성 요인 중에 항상 지역과 개별 요인을 비교하죠. 그래서 두 문자가 사시지계. 여기도 보세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는 이게 바로 사시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 주시면 안 돼. 여기는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했는데 왜 지계라고 암기합니까?
가치 형성 요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일지계. 근데 실무에서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할 때는 지역과 개별 부동산의 특성인 지역과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제가. 두 문자만 암기하시는 분이 있어. 사, 시, 지, 개. 그런데 사가 이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번 사정 수정, 2번 사정 비교, 3번 사정 보정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아니 전부 다 사가 있어. 사가. 그래서 추풍낙엽으로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문자만 따면 안 되고 좀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꾸 눈도장을 찍어야죠. 사정 보정이죠. 아이 시점 수정이고 거래사례 비교고 아이 사정 보정이 정답이겠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원가법은 우리가 라임으로 암기했잖아요. 일단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에 감가를 해서 가액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자, 6번 원가법은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가액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을 봐요. 이 7번은 우리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원문을 딱 보면 이게 5번 지문이었는데 이건 몰라도 맞추는 거예요. 감가 수정. 근데 잘 봐요. 감가 수정은 항상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해서 적산 가액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가 수정은 항상 차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틀렸니? 그러면 요게 틀린 거예요. 요게. 제조달 원가에 차감했어요. 차감. 감가는 공제하는 것이니까요. 요게 틀린 거예요. 요거 이해 안 되면 버려도 된다. 자,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은 항상 두 가지 방식이 짬뽕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장래 순수익, 또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구분 볼게요.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뭐 하는 거예요? 할인인 것이죠. 할인하여. 항상 장래라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료 산정 방법입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은 대상과 비슷한 임대 사례를 찾고 임대 사례와 비교하죠. 사, 시, 지, 오. 요 뒤가 뭐가 없어요. 지역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뭔가 자료를 만들 때 빠져버린 거예요. 일단 요거 이름이 뭐예요? 요거. 자, 적산법은 적산임료고 수익은 수익임료고 여기는 비준임료죠. 비준임료. 자, 적산법은 두 문자가 초대 경비 아저씨.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간다? 기대 이율이 이렇게 들어가야죠. 초대 경비 아저씨. 요거 한번 볼까요? 자, 11번. 적산법이 나오면 항상 임대료 산정 방법은 먼저 뒤를 봐요.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지. 무조건 요걸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 가운데 있는 건 두 문자만 있으면 돼요. 초대 경비 아저씨 딱 요 문구만 있으면 그냥 옳은 지문이에요. 자, 적산법은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공식이 초대 경비 아저씨 있으면 그냥 되는 것이다. 있으면. 자, 임대사례 비교법의 요 각은 뭐라고요? 제가 안 적어놨어요. 무슨 임료? 비준임료. 가액은 비준가액이고 비준임료, 비준가액. 여기는 적산가액, 적산임료. 여기는 수익가액, 수익임료. 그리고 얘는 수익 분석법이겠죠? 수익 분석법. 그리고 공식이 잘 나오는 게 적산법은 초대 경비 아저씨. 수익 분석법은 순수 경비 아저씨. 초대 경비 아저씨, 순수 경비 아저씨.
적산법, 수익분석법. 자, 시상가액은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그냥 정의만 보고 가자고요. 자, 시상가액은 3방식을 적용해서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고, 시상가액의 조정은 이 시상가액을 사항과 관련시켜서 최종의 가치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최종 가치 결론. 그리고 뭐가 틀렸습니까? 항상 부동산 학에서는 산술평균 키운다, 안 키운다. 키우지 않는다. 가중평균이라 그러면 옳은 지문이지만 산술평균이란 부분이 부동산학 전체를 다 통틀어서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이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요거 나올 때 됐죠. 자, 이게 물건별 요거 어떤 질문이 많이 옵니까? 그럼 요런 질문이 많이 와요. 요 질문은 틀린 질문이죠. 요 질문이 틀린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 오냐?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적용합니다. 이러면 미스터 구가 적산법도 임대료를 산정하는 법이잖아. 그러니까 적용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논점을 잊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은 물건별로 주된 어떤 걸 주로 평가해야 됩니까? 어떤 방식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씁니까? 즉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된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된 주된 방식을 묻는 거예요. 주된 방식을.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지금 최근에는 지금 토지가 안 나와 있어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그리고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는 무슨 법? 임대사례 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된 평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분소유권 하면 아파트는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가 많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이것만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 선박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 여기가 원가법이니까 서로 다르다. 옳은 질문이죠. 그 다음에 영업 그러면 나는 있수 없수 이렇게. 여기 있네요. 토지를 평가하는 토지의 주된 평가 방식은 뭡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근데 이 6번은 이 공시지가가 표준이 공시지가입니까? 개별이 공시지가입니까? 물어본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이 세 개라도 암기하고 가자 그랬죠, 제가. 세 개라도. 자, 그러면 가격 공시제도요. 양이 많아 보이지만 빨리 진행되죠. 이게 합격의 비법이에요. 그냥 암기. 자, 첫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부터 보죠. 공시기준일이 나와요. 공시기준일. 그러면 1월 1일. 그 다음에 이 지문이 재작년에 나왔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그 타당성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검증을 받습니다. 이런 거 강의 노트에서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없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장, 행정자치부 장관, 얘도 중앙행정기관장이에요. 둘이 다이다이 뛰는 애 아니에요. 다이다이 뛰는 애인데 무슨 검증을 받고 뭔 허가를 받고 그러겠어요. 협의한다면 모를까. 아무튼 검증 요런 법조문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도로의 표준지의 도로 상황,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상. 공시상 한번 암기해 볼까요? 여기 보이려나? 자, 우리 시험에서 공시상은 딱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상. 그 다음에 어떤 거? 표준 주택 가격의 공시상. 그러면 첫 번째는 암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항상 공시지가를 발표할 때는
3-1번 지번을 발표하고 어떻게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죠.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발표해요. 자, 그런데 주택 가격은 주의할 게 있어요. 주택 가격은 지번을 표시하는 건 똑같은데요. 여기는 그냥 주택의 적정 가격을 발표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요게 없다는 거예요. 요거 눈도장 찍으세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우리 법규 시험에서 요거 가끔씩 나와요. 3-1번 지문, 지번은 똑같은데 토지는 항상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발표를 하고 주택은 총액으로 발표해요. 우리 길거리 가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한번 딱 봐봐요. 거기에 아파트 30평, 평당 얼마 이렇게 적어져 있는지 5억이면 5억, 8억이면 8억 이렇게 적어져 있는지 항상 총액으로 적어져 있죠.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문자가 똑같아요. 두 문자가 면상, 표주리, 지용도 똑같죠. 여기도 두 문자가 면사, 표주리가 아니라 여기는 구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은 똑같아요. 지용도. 그러니까 항상 면상, 표주리, 지용도 요 놈을 딱 기억하고 표주리가 주택으로 가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주택과 관련된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용은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이죠. 사용 승인일. 그리고 요 사용 승인일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이 뭡니까? 그러면 사용 승인일 대신에 꼭 건축 허가일을 집어넣어요. 우리 건축을 언제 받았느냐는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항상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느냐, 사용한 날로부터 가격이 뭔가 달라지는 거지. 건축허가 몇 일 날 받았는지 뭐가 중요해요, 가격이. 그래서 면상, 표주리, 지용도. 근데 이 도가 바로 도로 상황인 거죠. 도로 상황. 자, 그럼 보자고요. 표준지의 도로 상황 그러면 지용도, 도로 상황은 포함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쿡 나와요, 쿡.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보여야죠. 기준. 뒤쪽을 봤더니 기준.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효력이죠. 그럼 여기는 두 문자가 지, 일, 구, 감이죠. 국가. 그럼 제가 한 번씩 해볼게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됩니다. 지가 정보,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 그 다음에 국감이 중요하죠. 국감이. 자,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감은 감정평가업자 이런 거야.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디다 써먹니?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가를 산정할 일이 많죠. 지가를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할 때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상을 해보죠. 토지의 주된 평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할 때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공시가 기준법을 쓰는 거야. 요거 주의. 너무 잘 나온다. 자, 이의신청. 표준지에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만 봐야죠. 30일 이내고 표준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6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다시 공시하는 것입니다. 옳은 지문. 자, 여기서 개별이에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시작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그럼 반드시 뒤쪽에 개별이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거라도 봐야 돼. 이거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오면 반드시 개별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논점입니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냐? 요 문구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그 다음에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얘들은 개별 공시가를 결정할 이유가 없죠. 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이 개별 공시가를 결정할 이유가 없고,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돈 들여서 산정할 일이 없는 거죠. 자, 8번도 보세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최근 5년에 2번이나 나왔다 그러면 계속 나온다는 뜻이에요. 계속. 자, 그 다음에 요놈이요. 자, 얘의 문구가 보여야 돼요. 공시기준 인류의 분할 합병. 자, 마무리니까 이거 설명 안 할 거예요. 이 공시기준 인류의 분할 합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1월 1일 이후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변화가. 1월 1일 이후에 변화가 생겼다면 1월 1일자는 과거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1월 1일자의 가격을 발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상황이 바뀌었는데 1월 1일자 가격을 발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1월 1일이 공시 기준일이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다른 날을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라고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7월 1일이라든지 내년도 1월 1일이라든지. 그래서 요 문구는 딱 요것만 확인해 주세요.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니까 일단 개별에 대한 내용이고, 시장군수구청장, 그 다음에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이 발생했습니다. 요 문구만 딱 보셔. 요 문구만. 1월 1일 이후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면 1월 1일자로 가격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격을 발표해. 다 요것만. 요거 한 번도 정답으로 나오진 않았어. 왜?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나오면 1월 1일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1월 1일이라는 과거의 날짜를 기준으로 가격을 발표하지는 않겠구나. 어떤 날? 대통령이 정하는 날. 요거까지는 암기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야. 뒤쪽에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10번 개별 공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합니다. 그럼 이게 떠올라야 돼요. 개별 공시가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어떤 표를 써서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별 공시지가예요. 그러면 만약에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요 위에다 적어볼게요. 개별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똑같아. 이번에는 표준지가 아니라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주택 가격 산정이니까 주택 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똑같아요. 자, 개별 공시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합니다. 잘 나오고. 개별 주택이면 어떻게 돼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주택이니까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합니다. 요거 잘 나온다. 그 다음에 11번 보십시오.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에요. 그러니까 1월 1일 이후에 뭔가 상황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격을 발표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7월 1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7월 1일. 7월 1일이 왜 틀렸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주택 가격이야. 주택 가격. 자, 개별 공시지가하고 개별 주택 가격. 하나는 토지 가격이고 하나는 주택 가격이죠. 자, 법이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날을 개별 공시가는요. 7월 1일 또는 내년 또는까지 적어야 돼요.
또는 내년 1월 1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주택 가격 산정과 토지 가격 산정, 공시지가 산정이 업무가 중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날짜를 조금 다르게 해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항상 한 달 빨라요. 그래서 6월 1일 또는 내년도 1월 1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대통령이 정하는 날. 근데 제가 봤을 때 요거까지 굳이 제가 자꾸 이게 물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명확히 해줍니다만 이거 몰라도 정답은 찾습니다. 일단 11번은 왜 틀렸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주택가격이에요. 주택가격. 그러니까 여기가 7월 1일이 아니라 한 달 땡겨진 6월 1일이에요. 근데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래도 틀리는 거예요. 왜? 6월 1일 또는 내년 1월 1일이에요. 여기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단정 지었잖아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항상 또는이 있어요. 6월 1일 또는 내년도 1월 1일. 딱 요 정도만 하죠. 이것도 너무 많이 했어. 지금 시간 많이 지나가면. 집중력 떨어지니까요. 자, 짧게 하려고 하는데. 자, 개별 공시지가 이의가 있어요. 그러면 30일 이내고 개별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겠죠. 그 다음에 13번. 개별 공시지가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30일, 여기 틀렸네요.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렇게. 자, 주택가격. 진짜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런 데를 집중해야 돼요, 요런 데. 뭐,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표준주택이 나오면 항상 두 가지를 따져줘야 돼요. 표준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이 주택은 무슨 주택? 단독주택. 표준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이 주택은 단독주택. 근데 딱 봐요. 자,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이어야지 공동주택. 틀린 지문이잖아요. 표준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 너무 잘 나오잖아요. 벌써 2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표준주택이 나오면 표준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여야 되고 이 주택은 어떤 단독주택입니다. 이게 보여야죠.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공동주택이 보여요. 공동주택. 그럼 일단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수조사죠.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돼. 요 주택은 무슨 주택이라고 해야 돼요? 요 주택은. 당연히 공동주택이겠죠.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 표준주택에 있는 요 주택이 무슨 주택이니? 얘는 단독. 얘는 단독. 왜? 공동이는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런데 뭐가 틀렸을까요? 보자고요. 뭐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이게 지금 공동주택 가격 산정이 아니라 또 표준주택이네. 표준주택. 그러니까 표준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맞았고 이 주택은 무슨 주택이다? 단독주택. 그래서 틀린 거죠. 자, 제가 공동주택 가격 산정인 줄 알았더니 뒤를 봤더니 표준주택에 대한 거예요. 표준주택. 제가 실수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이게 딱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공동주택 가격인데, 자, 요 뒤쪽에 기준이 있어요. 기준. 요거 최근에 어마무시하게 잘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주 보셔야 돼. 자, 법조문은요,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효력이 똑같아요. 이게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별주택 가격,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항상 과세죠, 과세 등의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이 두 개가 보여야 돼요.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등의 업무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등의 업무의 기준입니다. 다시 공동주택 가격의 효력이 나오면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기준이고
개별 주택 가격이 나와도 똑같아요.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예. 자, 얘는 1부, 2부로 나눠봤자 의미가 없는 거라 제가 한꺼번에 몰아서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에 또 합격의 비법을 뵙겠습니다.